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을 것이다. 막다른 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 경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랑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로 전망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1분기랑 2분기에 0.8 정도씩 뭐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랑 이게 이제 1.4가 되려면 3분기, 4분기가 엄청 높아야 된다는 건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 정부가 어쨌든 한국은행 전망치, KDI 전망치,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이게 나름의 정부 사이드의 전망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범용화된 그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라고 보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23년 상반기는 0.9% 성장했어요. 이 0.9% 성장률이 만약에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 한해 경제 성장률은 0.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0.9% 성장률이 어떤 수준의 성장률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가 0.8% 성장했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건가요?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역성장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가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하나가 1980년 마이너스 1.7% 역성장.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그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분류한다. 네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다. 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망치가 1.4%, 이 얘기는 정확히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했는데 그래서 23년 경제를 경기 침체라고 한다.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죠. 그 경기 침체 국면 1.4%로 전망하는 그 근거는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도 1.4%로 지금 전망치를 내려잡았거든요. 근데 하반기 경제를 1.8%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4%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기 경제가 생각보다 1.8%를 유지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도전적 전망치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혀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또 안 잡히면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해요. 고금리는 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의 부담, 고금리의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경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좋지 못하고 중국 경제도 안 좋고 독일 경제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하방 압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1.8이 담보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석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숫자 때문입니다. 근데 1.8%가 안 된다 하더라도 0.9보다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산술적으로 힘들어요. 수학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1.8% 맥스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고우는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니까 이게 좋은 경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반기를 고라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굳이 명확히 23년 경제를 상하반기 나눠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극저, 하반기 저. 그래서 상저하저 혹은 상극저하저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기재부의 그 의견에 제가 소신껏 의견을 드리면 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지금 23년,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고라는 표현을 쓰기 적절한 구간은 없다. 그러면 24년 경제를 상고하저라고 표현할 거냐. 이것도 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고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근데 국민 입장에서 공감이 안 되는 그 표현을 쓰면 오히려 공분을 더 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살림살이를 끌어가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조언을 드릴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를. 그 체감하는 경제가 있고요. 근데 하고라는 하반기는 높은 경제다, 높게 성장하는 경제다 라고 표현하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보는 겁니다. 교수님은 1.8이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1.8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반기. 그래서 23년 경제를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혹시 어쨌든 한국은행이든 뭐 기재부든 네.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어쨌든 경제 전문가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희망을 섞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게 네. 그래도 뭐 국민들한테 뭐 예. 일을 할 때든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쁜 의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네. 정부 관계자, 특히 권위 있는 자들 있잖아요. 네.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게 구두 개입의 성격이 있어요. 물가 10월이면 잡힐 거다. 네. 일시적인 고물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더라는 뭐 구두 개입의 성격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뭔가 유도, 왜냐면 앞에 여기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쭉 직진하려고 계획했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직진합니까? 아니면 우회합니까? 우회하죠. 우회하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니 우회하세요. 경제 주체들이 생물처럼 움직이기에, 경제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670억 원을 투입하고 네.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경기 반등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효과가 0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엄청 클 것 같진 않은데 저는. 큰 효과가 나타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이번 달에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4년 24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네. 그 예산안을 보면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해요. 네. 그런데 특히 극단적으로 줄인 예산안이 바로 교육비와 R&D입니다. 교육하고 R&D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한 고민이 있고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단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도 기업이 힘들어지면 교육비부터 줄이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줄일 걸 줄이고 정부가 하는 살림살이는 오늘 내일의 대응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장기적인 대응이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1, 2년 살고 말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중장기적인 대응을 한다 했을 때 네.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강하게 R&D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아, 진짜. 예. 그 R&D 예산을 줄이면 어제 이제 회의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대전 쪽에 있는 이제 대덕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예산을 줄이면 뭐 교육기관이 있어요. 네. 교육기관에 소위 R&D 기능이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육기관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R&D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공지능 연구에 되잖아요. 우주산업 연구에 되고 로봇 연구에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줄으면 이 연구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까지는 로봇 산업이 유망 산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유망 산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 유망 기술, 유망 산업이 작년에는 유망했고 올해는 유망하지 않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R&D 같은 기술적 영역이야말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근데 이 R&D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상당 부분에 뭐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R&D 예산의 성격이 뭐냐면요. 한 25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R&D 예산이 25조면 이게 정부가 그 민간 R&D 예산이 대략 한 75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게 대략 우리나라의 한 해 R&D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R&D는 뭐예요? 소위 연구개발이 뭡니까? 미래 중장기적으로 먹고 살 걸 고민하는 여정이니까 정부 공공 R&D와 민간 R&D가 붙어서 우리나라 하나의 연구 개발이 일어나는데 이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은 기술 경쟁력인데 그걸 중장기적으로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될까? 그리고 한번 예산이 끊기면 다시 그쪽으로 적극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R&D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여기에 인공지능 개발하고 막 투자를 하다가 한번 끊기는 걸 보고 내년에 또 욕심을 내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될 부분,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여러분들 공유돼서 국민 여론을 좀 형성해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아보면 어떨까. 우리 김작가 TV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 옳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물가의 키는 대중교통 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한전은 벼랑 끝이고 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준인 걸까요? 예. 전기요금 인상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기마다 요금 인상이 거의 뭐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대중요금,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 네. 기본요금이나 할증요금이나 다 마찬가지 지역별로 반영하거든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고 버스요금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다 오르는 과정이면 생각보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는 스티키한 현상을 더 야기하고 설사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라도 보통 이 가계, 서민은 이런 공공요금 오르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계속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내핍점이라는 표현을 네. 김작가 TV에서 처음 했는데 네. 23년 경제가 내핍의 시대다. 네. 그러니까 궁핍하고 어려운 걸 이겨내야 하는 해다. 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여전히 높으니까 이자 지출할 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제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운 가난한 그런 국면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테니스 엄청 치면서 레슨 받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나 코치 선생님들도 네. 요즘에 레슨을 취소하는 경우가 점차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출 항목 중에 이걸 이제 필수재적 지출과 비필수재적 지출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먼저 조금씩 빼는 거죠. 네. 자,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 발표하면서 657조 긴축 예산, 지출 증가율은 2.8% 역대 최저인데 그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경기 진작 차원에서 돈을 좀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막다른 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 네. 경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세수와 세출로 정이 내려지죠. 네. 가게 살림살이처럼 가게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온다. 네. 그럼 그건 세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계부를 쓰고 이제 지출을 한다. 그게 세출인 거예요. 네. 세수가 많아야 지출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수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세수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23년 경제가 정말 삼성전자 한 해 제공해왔던 그 법인세 이런 걸 계산해 보면요. 정말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매출이 많이 이어져요? 매출액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매출액도 1분기, 2분기 6천억 원. 이게 정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1조가 깨진 게. 네. 이 정도로 매출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법인세가 많이 거칠까요? 법인세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소득 중에 임금을 받으면 통장에 찍힌 소득 중에 일부분이 뭐예요? 이자 상환 해야죠. 네. 그리고 그 밖에 소득 자체가 레벨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갈 것 많고 소위 통장이라 통장. 그러니까 소비 지출할 여력이 없고 소비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세수가 어떨까? 소비세가 덜 거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세수가 결정되는 건데 경제 활동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니 세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출할 여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경제가 위축됐다고 해서 세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부채죠. 정부 부채. 그럼 정부가 더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세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20년 팬데믹 그리고 21년 22년 팬데믹 위기 극복 그리고 고물가 상황 극복하느라고 계속 예산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썼잖아요.
그랬는데 또 추가적으로 부채 의존해서 세출을 늘린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또 해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당위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이럴수록 그러니까 세출의 규모 657조 원이라는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657조 원에 해당하는 이 세출을 어디다 쓸 건지의 문제인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영역에 대한 세출이 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꼬집고 싶은 거죠. 어쩌면 세출이 역사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노력함에 있어서 좀 여건이 그럴 만하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출을 많이 늘리다 보면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세출을 어디다 쓰는지의 문제예요. 한 달에 돈을 뭐 얼마 정도 쓴다고 해볼게요. 500만 원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500만 원을 우유 사 먹는 데 써먹을 거냐 불량식품 사 먹는 데 쓸 거냐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나머지를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출을 정말 기묘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면서 9월 위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9월 위기설은 유튜브 썸네일처럼 이제 그냥 자극적인 뭔가를 위해서 나오는 기사들이라든가 유튜브 썸네일인 걸까요? 그러니까 위기설이니까 단어 자체가 설이잖아요. 위기론이 아니에요.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과거에 역대 위기가 닥쳤을 때 보면 그 위기가 통상적으로 뭐 9월에 계속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9월이 되면 위기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9월에 위기 온다. 저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위기라는 것은 항상 갑자기 찾아와요.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찾아와요.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안 가죠. 그래서 경제는 생물인 거예요. 위기가 올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안 옵니다. 오히려 제가 아마 올해 상반기쯤에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저는 강하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역전세난 온다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안 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세난 온다고 하는데 좀 책임감 있는 집주인들이 그 돈 안 돌려줄 걸 고민할까요? 돈 돌려줄 걸 생각할까요? 당연히 돌려줄 거예요. 뭐 어떤 방식으로 집을 팔아서라든 아니면 돈을 어디서 꿔서라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역전세난으로 치닫게 되지 않도록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역전세난의 피해를 보면 안 돼 하면서 뭔가에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월세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죠. 역전세난을 처하면 세계가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나고 특히 1차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전세난이 터지면 세입자들이 가장 큰 충격이에요. 돈 제때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가 취소되면 어떡해요. 대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대응책을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위기가 온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위기가 안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 소위 이런 요소들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리세션으로 오는 것이지 경제 위기, 크라이시스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듯이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건 당연히 또 금리 때문인데 금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5차례 이제 동결을 하게 됐는데 그럼 한미 이제 금리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죠. 여기에 물가는 아까 이제 이미지에서 보여주신 대로 다시 3%로 진입을 했고 그럼 이제 연준은 또 올해 9월 달에든 뭐 11월이든 금리 인상 한번 뭐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한데 한국은행도 다시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드려야 그 얘기를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경제 같은 경우를 먼저 진단을 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세요. 흐름이. 근데 이게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이 미국 물가도 그래요. 또 내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중국 물가가 발표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이너스 0.3%를 최근에 기록했다가 0에 가깝게까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환경이 7월 달에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반등하면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래 들어 이렇게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그래도 상당 부분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CPI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PCE 기준으로도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보통 안 잡혀요. 그러니까 4%대의 물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2%에 안착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가 불안 요소들이 있고 또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또 안 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해서라도 물가 안정화에 좀 기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현재 5.5%의 상단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계속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24년 중반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거나 한 번 더 올린 채 동결 기조를 유지하거나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없는 걸 가정하는 게 그러니까 5.5%의 기준금리가 한동안 계속 유지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인데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 걱정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할까? 이 질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답변 드려볼게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역사상 이토록 높게 2%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었던 것. 이것은 정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이건 우리 경제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면 다른 걸 안 보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만 보고 통화정책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요인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분이 있고 그 컵 좀 한번 줘보세요. 화분이 있고 두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물이 넘쳤어요. 여긴 물이 지금 부족해요. 그럼 이 화분에는 물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이 화분에는 물을 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화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물조리개로 물을 준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화분에만 주면 되죠. 근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닙니다. 통화정책은 비예요. 물을 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지 어떤 특정 화분에만 물을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한미 기준금리 격차만 보면 물을 더 줘야 될 것 같지만 다른 화분들을 또 고려하면 물을 도저히 못 주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한국 경기 침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거의 금융위기 당시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기가 좀 부담이 돼요. 또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분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할까요? 뭐가 더 위중한지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1.75%포인트 격차였을 때 한국의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났어요. 순유입이 일어났어요. 2%포인트 격차일 때도 순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순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하지만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미국이 추가적인 인상을 하거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더 위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위중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떠나가는 걸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교수님 말씀은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더라도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다.